안녕하세요. 기업금융의 이해원 12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장을 배우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7장 주식에 대한 수업을 다 했고요.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은 그냥 따로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한 주 만에 수업이 딱 끝났으니까 이어서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복습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을 원하시면 어차피 동영상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면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오늘은 8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뭘 배우고 있었나, 뭘 배워왔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2장 3장에서 재무제표 배웠고, 4장 5장에서 동계산하는 거 배웠고, 바로 4장 5장에서 동계산하는 거 하는 동계산하는 계산하는 방식, 공식, 그거를 활용해서 6, 7, 8, 9장에 있는 내용을 배울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공식을 활용해서 6장에서는 채권의 가치 평가를 하는 방식, 7장에서는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8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에서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8장에서 배우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투자가 있는데 이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8장의 주된 내용은 자, 어떤 투자를 할까 말까. 예를 들면은 뭐 테슬라 같은 회사에서, 테슬라 아닌가? 스페이스X인가? 하여튼 뭐 우주선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우주선을 하나 만들어서 어디 막 화성에 갔다 오는 우주선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그거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는 거를 우리 8장에서 배울 거라는 거예요. 이 투자를 했을 때 지금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 텐데, 이게 이만큼 돈을 들이면 앞으로 향후에 이게 수익으로 이어져야 투자를 하는 거겠죠. 내가 나중에 뭐 투자를 회수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다 나중에 지금 들어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할 텐데, 지금 내가 돈을 얼마 들이면 나중에 이만큼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투자는 결국 나한테 이득이 되는 투자인가 아니면은 손실이 되는 투자인가, 이제 그거를 알아보는 게 이제 8장 내용이에요. 8장과 9장에서 계속 이어서 내용은 이어집니다. 8장과 9장에서 계속 이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8장에서는 뭐랄까, 큰 틀에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하는 거를 배운다면, 9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뭔 소리냐면, 말이 좀 이상한데 다시 얘기할게요. 8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돈을 10만원 들여요. 10만원 투자를 하면 이게 1년 뒤에 일단 6만원 정도 내가 회수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한 7만원 정도 회수하고, 한 3년 뒤에 한 2만원 회수하고, 이런 투자가 있어요. 그럼 이런 투자가 있다고 할 때 이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계산해 보는 거, 그걸 8장에서 배운다면 9장에서는 뭘 배울 거냐? 내가 10만원 지금 들이면 1년 뒤에 얼마가 회수될지, 2년 뒤에 얼마가 회수될지, 3년 뒤에 얼마가 회수될지,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걸 9장에서 해볼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8장과 9장은 이어지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9장까지 배우고 기말고사 볼 거예요. 기말고사는 날짜가 대략 정해졌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언제, 8일? 아마 12월 8일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 나옵니다. 12월 8일이네요. 화요일. 12월 8일 화요일이고
저녁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지난번과 똑같아요. 그래서 12월 8일 화요일 저녁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강의실도 똑같습니다. 지난번 중간고사 때랑 208, 209, 210 강의실에서 볼 거고 지난번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혹시 이제 그 다른 시험과 겹쳐서 시험 못 본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지난번처럼 저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1시간 전에 추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이렇게 추가 시험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시간이 안 되는 학생들은,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은 1시간 먼저 와서 보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6시 반부터 와서 시험을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네, 8장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9장까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가 남았네요. 오늘 12주째 수업이니까 13주, 14주까지 수업을 하면 끝인데 아마 오늘 8장을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8장은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금방 끝나거든요. 아마 2시간 안 넘길 겁니다.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8장 금방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을 아마 2주에 걸쳐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8장 이름 Net Present Value, 앞에 net이란 말이 붙으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순이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net은 순이고 present value는 현재 가치죠. 그래서 net present value는 순 현재 가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앞으로는 줄여서 NPV라고 할게요. NPV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NPV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는 그런 약자예요. 그래서 NPV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Other Investment Criteria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NPV가 가장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거 말고 다른 기준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제 NPV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긴 한데 그 외에 다른 기준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현재가치 NPV라고 그랬죠. 이거 계산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other criteria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회수기간법이라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회계적 수익률법이라는 것도 배우고 또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것도 배우고 내부 수익률을 약간 수정된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워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순현재 가치. 사실 굉장히 쉬워요. 8장은 정말 쉽습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줄여서 순현재가치는 투자의 시장가치와 비용의 차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초기 비용을 의미해요. 꼭 비용이 초기에만 들 필요는 없어요. 비용은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지금 투자를 쏟아붓고 앞으로는 계속 돈을 벌어들이고 이런 방식의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초기 투자금에 붓고 좀 돈을 벌다가 중간쯤에 또 중간 투자가 한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비용이라는 게 꼭 초기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좀 비용이라는 것이 약간 초기 비용의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어쨌든 투자의 시장 가치라는 건 앞으로 내가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비용이라는 건 내가 지금 들여야 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여야 되는 돈, 내가 지금 투자해야 되는 돈, 비용하고 앞으로 이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일 돈의 시장 가치, 현재 가치를 비교해 보자라는 게 순현재 가치의 의미예요. 그럼 투자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투자의 가치,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일지 그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현금 흐름을 측정해야 되겠죠. 이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얼마 벌어들일 것이다, 2년 뒤에 얼마 벌어들일 것이다. 지금 애플이 아이폰을 어디까지 만들었죠? 애플이 아이폰을 11까지 만들었나요? 나 잘 몰라 그런 거. 제가 잘 몰라서. 만약에 11까지 만들었다. 그럼 12 만들 차례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이폰 12를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럼 처음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아이폰 12를 만들 때 투자를 했어요. 얼마만큼. 그러면 아이폰 12가 다 만들고 나면, 개발이 끝나면 이제 팔려 나가겠죠. 이제 매출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거죠. 아이폰 12가 개발이 언제까지 끝났다라고 쳤을 때 그럼 그 뒤에 판매량, 예상되는 판매량이 얼마고 그 다음 년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얼만큼 이걸 가지고 땡겨올 수 있겠구나 라는 현금 흐름을 측정할 건데 그거는 우리는 9장에서 배울 거예요.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9장에 배울 겁니다. 8장에서는 안 나와요. 8장에서는 현금 흐름은 이미 측정된 걸로 이제 할 거예요. 이미 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측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산을 할 거고, 9장에서는 이거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9장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위험 수준을 고려한 요구 수익률 측정. 자, 이거 우리 지금 현재 가치 구하는 거잖아요. 순현재 가치. 우리 5장에서 현재 가치 배우는 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4장, 5장에서 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 배웠죠. 여기서도 똑같은 거 할 거예요.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할인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하죠. 이자율. 자, 그래서 이제 그 할인율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투자의 위험 수준을 고려해서 요구 수익률을 정할 거예요. 투자가 그러면 위험할 때 요구 수익률이 높을까요? 위험하지 않을 때 요구 수익률이 높을까요? 여러분 항상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한다. 비례? 하여튼 같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도 높게 요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위험을 싫어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니까 내가 위험도 높다면, 높은 위험을 감수한다면 난 높은 수익을 노리겠다라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말 들어봤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은 위험이 낮으니까 난 수익이 좀 낮아도 돼. 낮은 수익을 요구하겠어 라는 거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나는 굉장히 위험한데 뛰어들었으니까, 위험 수준이 높으니까 나는 높은 수익을 줘야만 여기 투자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덜 위험한지를 보고 그에 맞는 요구 수익률을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구 수익률을 측정한다는 것은 요구 수익률을 내가 정한다. 어떻게 보면 이건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측정한다라는 지점에서는 주관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하냐? 다 끝났어요. 현금 흐름 나왔고 요구 수익률 나왔으면 이제 게임 끝.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현재 가치로 환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8장에서 배울 거예요. 8장에서 뭐 배울 거냐? 현금 흐름 이미 측정 다 되어 있다. 요구 수익률 다 측정되어 있다. 그럼 이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계산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8장에서 배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1번, 2번 이거 두 개가 더 중요한데, 이거 현금 흐름 측정 1번, 요구 수익률 측정 2번, 이거 1번, 2번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까지는 다 되어 있다 치고, 그 다음에 3번 그냥 계산하는 거, 그것만 우리 8장에서 배운다. 그래서 8장에서는 배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자, 그러면 NPV 디시전 룰을 볼까요? 그러면 NPV라는 걸 예를 들어 계산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할지 말지 우리 결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NPV가 어떠면 투자하고 어떠면 투자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NPV 값이 파지티브이면, 그 0보다 크면, 플러스이면 그러면 accept the project, 프로젝트를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NPV를 계산해 봤더니 그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받아들여라. NPV가 0보다 크다는 것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켜주고 이는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이라 써있네요. 재무관리의 목표가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순현재 가치법은 이에 직접적으로 부합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가치가 1억 원이에요. 어떤 회사의 가치가 지금 현재 가치가 1억 원인데 1억 원짜리 회사인데, 어떤 프로젝트, 어떤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이 투자의 NPV가 순현재 가치가 2천만 원으로 나왔어요. 플러스 2천만 원으로. 이 투자하면은 NPV가 플러스 2천만 원이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이 회사의 가치가 1억 원인데 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회사의 가치가 2천만 원어치가 더해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이 될 거다. 이 회사가 이 투자에 뛰어들면 이 회사의 가치는 1억 2천이 될 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데 왜 투자를 안 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투자의 가치가 NPV를 계산해 봤더니 가치가 마이너스 3천만 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 투자에 뛰어들면 이 회사는 원래 가치는 1억 원이었는데 이 투자 때문에 3천만 원 깎아먹어서 회사의 가치가 1억에서 3천 깎은 7천만 원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런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의 가치를 올릴 투자, 즉 이득이 되는 투자면 해야 되고,
회사 가치를 떨어뜨릴 투자, 즉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하는 투자는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죠. 뭐 너무 쉽습니다. 프로젝트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금 흐름이 0, 1, 2, 3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그리면,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현금 흐름이 0년에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6만 5천,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이제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되는 거죠. 돈 들어가는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돈 들어올 일만 남았나 봐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63,120이 1년째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년째에는 78,800이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3년째에는 91,080에 돈이 들어온다 라는 거죠. 이렇게 돈이 처음에는 마이너스, 돈이 나가는 돈, 그 뒤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플러스, 이제 이만큼 돈을 들이면 앞으로 이만큼 돈 들어온다 라는 현금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만큼 돈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만큼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12%. 그러면은 순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그냥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돼요. 순현재 가치는, 자, 이거 맨 앞에 있는 거 16만 5천, 얘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얘 63,120, 얘는 자 1년 앞으로 할인해야 되겠죠. 이거는 1년 앞으로 할인해야 현재 가치가 되니까, 그래서 1 더하기 R에 1승으로 할인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 수익률이 여기 12%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1.12로 할인. 그 다음에 얘 78,800, 얘는 2년 앞으로 할인이니까 1.12의 제곱으로 할인. 그 다음에 얘 91,880, 얘는 3년 앞으로 할인. 뭐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NPV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그 답이 얼마? 12,647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투자는 해라 말아라, accept는 받아들이다, reject는 거절하다. 그러면 accept the project 하라는 거죠. 왜냐면 0보다 크잖아요. 이 값이 0보다 한참 크죠. 12,000이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회사의 가치는 12,647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다. 회사의 가치를 12,647만큼 올려주는 투자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한데 이런 간단한 걸 왜 배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NPV가 0보다 큰 투자를 놓치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를 놓치고 지나치고, 또 반대로 NPV가 0보다 작은 곳에 투자를 해서 기업의 가치를 깎아먹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런 우를 범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계산을 못해서 그러냐, 걔네들이. 아니죠. 이 계산은 우리도 다 계산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왜 못하겠어요?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NPV를 계산하는 그 과정, 현금 흐름을 측정하고 요구 수익률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자, 이 현금 흐름을 이거 측정하는 거,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장에서 좀 간단하게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구 수익률 12%를 정하는 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 다 정해줬잖아요. 현금 흐름이 이렇고 요구 수익률이 이렇고, 계산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걸 배우고 있지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1년 뒤에 이만큼, 2년 뒤에 이만큼, 3년 뒤에 이만큼 벌어들일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하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난관. 그리고 두 번째 더 어려운 것은 요구 수익률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다 뛰어넘으니까 이게 쉬워 보이는 것뿐, 실제 회사들은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잘 예측을 했어요. 근데 요구 수익률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거죠. 이게 위험에 맞춰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대단히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판단을 했다.
요구 수익률을 12%로 잡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요구 수익률을 15%로 잡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12%로 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투자안이 만약에 위험한 투자안이었어요. 이 현금 흐름은 맞다 칩시다. 마이너스 16만 5천, 6만 3,120, 7만 800, 9만 1,080 여기까지는 맞다고 쳐요. 이것까지 예측을 잘했다. 근데 이 현금 흐름의 위험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15로 잡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2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15%로 했어야 한다면 마이너스 16만 5천 더하기 6만 3,120 나누기 1.15를 했어야 된다고 치죠. 7만 800 나누기 1.15의 제곱 더하기 9만 1,080의 1.15의 3승. 예를 들어서 이게 올바른 요구 수익률이었다. 15%가 그랬더라면 그럼 이 회사는 딱 계산했을 때 이게 플러스 나와요. 죄송합니다. 플러스로 나오네요. 좀 여기서 높게 잡을게요. 17%라고 하겠어요. 17%.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치겠네. 이 현금 흐름이 매우 위험한 현금 흐름이었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을 좀 높게 잡아서 17%로 이렇게 잡았어야 했다. 17%로 할인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회사가 이거를 위험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12%로 할인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17%로 할인했다면 그럼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 이렇게 마이너스 2,463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요구 수익률이 17%였다면 마이너스 2,463이 나온다는 거죠. 순현재 가치가. 그런데 이 회사는 12%로 요구 수익률을 잡았기 때문에 순현재 가치가 12,647.41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회사들이 이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 17%가 맞는 요구 수익률이었다면 이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였죠. 회사가 깎아먹으니까. 근데 그거를 실수로 요구 수익률을 잘못 책정하는 바람에 회사가 올려주는가 보다 하고 투자했다가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을 적정한 위험을 잘 고려해서 요구 수익률을 정하는 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뭐 딱히 가르쳐주고 있진 않지만 하여튼 이걸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럼 NPV 다 끝났어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는데 벌써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제는 다른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NPV가 0보다 크면 투자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말아라. 뭐 이건 뭐 너무 쉽게 이해가 됐어요.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두 번째, 회수기간법이라는 걸 봅시다. 초기 투자를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자, 이거는 뭐냐면 좀 유동성이 떨어지는 회사에서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자금을 오랫동안 융통하기 힘든 회사들, 초기 투자를 빨리 회수해야 되는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는 장기 투자여서 화성에 로켓 보내는 것처럼 화성에 로켓 보내는 거 그거 나중에 그거 이득으로 돈이 들어오려면 한 5년 10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지금 투자한 거 다 뽑으려면 오래 걸리겠죠. 그럼 웬만큼 그 유동성이 아주 뛰어난 회사가 아니라면 그 긴 기간을 버텨낼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회사는 투자했을 때 2, 3년 안에 초기 투자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런 데에는 투자 못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초기 투자를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를 계산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상되는 현금 흐름 측정하고, 아까랑 똑같죠. 현금 흐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초기 투자 회수될 때까지 계속 빼나가는 거예요. 자, 회수한 만큼 계속 빼나가서 언제 회수 끝나는지 그거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디시전 룰은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당연한 건데, 회수 기간을 계산한 다음에 그 페이백 피리엇이 회수 기간이 내가 미리 정해놓은 프리스텔 리밋, 내가 미리 정해놓은 기한보다 짧으면 투자해라, 길면 투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미리 정해놓은 기한이 2년이에요. 2년 안에 회수되면 투자, 아니면 안 한다. 만약 이랬다면
난 2년으로 프리셋 리밋을 정해놨는데 근데 회수기간 계산해봤더니 1년 반 걸렸어요. 그럼 이거는 1년 반 걸리는구나. 난 2년까지 참을 수 있는데 그럼 1년 반은 2년보다 짧잖아요. 레스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투자하고 만약에 내가 페이백 피리엇을 계산해봤는데 3년이래요. 그러면은 난 2년 안에 이거 투자 회수했어야 되는데 3년 걸린다? 그러면 투자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페이백 피리엇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시죠. 간단합니다. 프로젝트 현금 흐름 아까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현금 이거 마이너스 16만 5천, 6만 3,120, 7만 800, 9만 1,080. 자, 이 현금은 똑같은 거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 16만 5천이 처음에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부터 받을 돈을 계속 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16만 5천을 투자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6만 3,120을 회수했죠. 돈을 벌었어요. 그럼 그만큼 빼라는 거예요. 16만 5천에서 여기 있죠. 계산 16만 5천에서 6만 3,120을 빼라. 그러면 여전히 10만 1,880만큼 남아요. 아직 회수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 값이 더 크잖아요. 16만 5천이 얘보다 크죠. 얘에서 얘를 빼도 여전히 10만 1,880만큼 투자를 회수를 더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근데 1년이 또 지났어요. 1년이 또 지나서 2년째가 보니까 2년째에 7만 800을 회수해요. 앞으로 내가 회수해야 될 금액이 이만큼인데 10만 1,880만큼 회수를 더 해야 나는 손익 분기되는데 근데 7만 800이 남았어요. 그럼 얘도 빼는 거죠. 여전히 회수도 안 됐지만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요. 얘에서 얘를 빼면은 여기 계산이 3만 1,080이네요. 3만 1,080만큼 이제 회수하면 돼요. 이만큼만 더 회수하면 끝인데 근데 3년째 가보니까 3년째는 9만 1,080을 회수할 수 있대요. 그럼 3년째 가면 이미 회수 다 끝났죠. 3만 1,000만 회수하면 되는데 9만 1,000을 회수하니까 이미 회수하고도 남았어요. 그렇단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는 3년 도중에 회수가 된다. 여기서 2에서 3년 가면서 회수가 된다. 그러니까 2년째 말에 3만 1,000 남았는데 여기서 3년 다 가기 전에 왜냐면 3년 다 끝나면 9만 1,000이 회수돼서 플러스 6만으로 완전히 플러스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도중에 회수가 이 중간 어느 시점에서 회수가 될 텐데 그게 어디냐? 그걸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그럼 이쪽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리면 이쪽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보면 2년에서 3년 넘어오는 동안에 1년 동안 9만 1,080을 벌어들인다라고 우리가 가정하자는 거죠. 지금 여기 3년째 9만 1,080 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2년에서 3년 넘어오는 동안 일정하게 9만 1,080을 번다.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하자는 거죠. 그럼 9만 1,080 중에서 중간 어디쯤에서는 3만 1,080을 벌어들인 지점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점을 찾자는 거예요. 9만 1,080을 1년 동안 벌 건데 그 중에 언제쯤이면 중간 어디쯤에서 3만 1,080을 버는 거냐. 그래서 얘에서 얘를 나눠라라는 거예요. 이거분의 이거를 하자는 거죠. 9만 1,080분의 3만 1,080을 해보자. 이거 계산해 봤더니 값이 0.3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1년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0.34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34년으로 하자는 거예요. 2년에서 3년 사이인데 그 1년 중에서 0.34만큼 지나서니까 2년에서 출발해서 0.34 지났으니까 2.34년. 그래서 이 투자의 회수 기간은 2.34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 원래 프리셋 리밋을 여기 이렇게 정해놨어요. 2년 안에 회수할 수 있으면 난 투자. 그럼 2년 안에 회수하면 투자할 건데 여기 보니까 2.34년 걸려요. 2년보다 더 걸리죠? 그러면 나는 투자를 안 한다. 리젝한다. 리젝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이 회수기간법, 페이백 피리어드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볼게요. 장점, 이해하기 쉽다. 이해하기 쉽죠. 그 다음에 기준 시점 이후에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을 조정한다. 그 다음에 유동성을 고려한다. 제일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 밑에 거 두 개겠네요. 유동성을 고려한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좋은 회사가 있고, 즉 자금을 오랫동안 융통할 수 있는, 운전 자본을 오랫동안 융통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오랫동안 융통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길게 돈을 못 빌리는 회사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뛰어난 회사들은 이 방식을 굳이 안 써도 되고, 유동성이 좀 막혀있는 회사들이 이제 이 방식을 써야 되니까 유동성을 고려해주는 방식이라는 거고요. 우리 순현재같이 NPV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전혀 생각 안 하는 방식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기준 시점 이후에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을 조정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현금 흐름을 우리가 보니까 0년째는 마이너스 16만 5천, 1년째는 6만 3,120, 2년째는 7만 800, 3년째는 9만 1,080 이랬어요. 자, 이 16만 5천 들어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별로 높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이니까 거의 뭐 정해져 있는 값이겠죠. 예상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값, 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값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받게 될 돈, 내가 6만 3,120 벌고 7만 800 벌고 9만 1,080 벌고, 이거는 미래에 발생한 일이란 말이에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죠. 그러면 이 미래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미래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1년, 2년 정도는 가까운 미래니까 불확실성이 좀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까운 미래는 예측이 훨씬 예측의 정확도가 높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3년째 이런 애들은 불확실성이 좀 높을 수 있죠. 1, 2년 뒤는 예상하기 쉬워도 3년, 4년, 5년 이렇게 넘어가면 예상의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3년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만 1,000을 벌지 아니면 한 3만 밖에 못 벌지 한 5만을 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9만 1,000이라는 건 나의 예상의 평균값이지만 그거를 많이 벗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높을 수 있는데, 페이백 피리어드 방법은 기준 시점, 아까 이 문제에서는 2년이 기준이었죠. 이 문제에서 2년 안에 회수할 수 있으면 투자를 했으니까 2년이 기준이었어요. 그럼 이 방식에서는 2년까지만 생각하고 이 7만 800 여기까지 이 현금 흐름까지만 보고 이 9만 1,080은 아예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까 보니까 16만 5천에서 1년 지나서 이만큼 회수해가지고 10만 1,080, 880 남았고, 그 다음에 2년째 얘 회수했는데 여전히 3만 1,080 남았잖아요. 그럼 사실상 여기서 이미 계산 끝난 거예요. 이거 나왔으면은 사실상 여기서 회수기간 더 계산할 필요 없이, 아, 여전히 회수 못했네, 투자 안 해야 되겠다, 이걸로 사실 이미 결정 난 거죠. 투자 의사결정은. 우리는 이제 문제를 끝까지 풀기 위해서, 회수기간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이것까지 감안해서 2.34년이었다라는 걸 계산했지만, 사실 미리 정한 기준이 2년이었다면 여기서 그냥 3만 1,080 아직도 회수 안 됐네, 여기서 사실 투자 의사결정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투자 의사결정은 이 3년째에 9만 1,000을 벌든 100만을 벌든 아니면 10만을 벌든 아니면 빵원을 벌든 이거랑 관계없이 투자 의사결정은 여기서 이미 났어요. 2년째에서 회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이 뭐냐? 바로 3년째 여기가 얼마든 관계없다. 내가 회수해야 되는 딱 시점이 2년째라면 3년째, 4년째는 얼마 벌든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고려 대상이 아닌데 왜 줬느냐? 먼 미래의 현금 흐름은 불확실성이 높은데 걔네들의 불확실성을 아예 그냥 제거하고 보자는 거잖아요. 불확실하니까 그냥 빼고 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밑에 단점을 보면은, 여기 세 번째 줄 단점을 보면은 기준 시점 이후에 현금을 무시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기준 시점 이후에 현금 흐름을 무시하니까 그게 아까는 장점이라는 거예요. 무시하는데 그게 왜 장점이냐? 얘네들은 먼 미래의 값들은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불확실성 어차피 높은 거 불확실성 제거하고 보자 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 동시에. 왜? 이 값이 만약에 엄청 크면 어떡할 건데? 이 값이 만약 3년째에 한 1,000만 원 번다 쳐요. 앞에서 6만 7만 벌다가 여기서 1,000만 벌 수 있는데
그냥 나는 2년 안에 회수 안 됐으니까 이 3만 1년만 더 기다려서 1,000만 벌 수 있는 걸 그냥 버리자? 아예 무시하자? 이거는 그 옳은 투자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날의 검이다. 기준 시점 이후에 현금 흐름이 무시되는 점은 단점도 될 수 있고 장점도 될 수 있다. 뭐 그 얘기입니다. 말장난이죠. 네. 자, 화폐의 시간 가치가 무시된다는 단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순현재 가치 계산할 때는 현재 가치로 할인했단 말이에요.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시켜서 가치의 그 시간 가치를 고려해 줬었는데 1년 뒤 가치, 2년 뒤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 보정해 주는 시간 가치를 고려해 줬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걸 안 하고 있죠. 시간 가치가 무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임의의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년이라고 딱 정해야 되잖아요. 항상 내가 임의의 혹은 주관적인 뭔가를 정해놓고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단점이에요. 우리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인 계산으로만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기준을 뭔가 정해야 된다는 거는 항상 단점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된다. 우리 이 투자에서는 2년이 기준이었죠. 2년 안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내가 2년을 딱 못 박는 거, 2년이라는 기준을 내 주관에 의해서 정하는 것 자체가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순현재 가치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순현재 가치 계산할 때 순현재 가치 이거 계산할 때 요구 수익률 12% 이거를 내 기준에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단점이에요. 순현재 가치가 갖는 NPV 방식이 갖는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 요구 수익률을 내가 정해야 된다는 게 단점인 거예요. 내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여기서 페이백 피리엇에도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임의의 기준 시점을 내가 정해야 된다라는 거는 역시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일반적으로 우리가 R&D라고 부르죠. Research and Development, R&D, 연구개발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나 신규 프로젝트에 불리하게 작용. 그래서 그 뭐 어떤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하면 바로바로 돈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는가 하면 연구개발, 우리 코로나 그 약 실험 뭐 이런 거가 되겠네요. 예를 들면 언제 백신이 그 개발될지 모르죠. 지금 막 개발된다고 주식 엄청 오르고 하긴 했지만, 자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특히 의약품 이런 제약회사들이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언제 회수가 될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적어도 단기간은 회수가 안 되는 이런 애들은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회수기간법 방식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면 무조건 전부 다 리젝이 되는 거예요. 회수기간법은 빨리빨리 회수를 해야지 프로젝트 받아들이고, 빨리 회수 안 되면은 프로젝트 안 한다라는 그 방식이잖아요. 애초에 기준 자체가. 그럼 장기 프로젝트는 그 정의상 얘네들은 빨리 회수가 안 되고 나중에 회수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다 못하게 되겠죠, 이 방식을 쓰면. 자, 그럼 회수기간 됐고, 그 다음에는 회계이익률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는 투자했을 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했단 말이에요.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금 흐름 이렇게 측정했었죠. 자, 내가 지금 16만 5천을 들이면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 돈을 들이면 앞으로 이만큼 돈을 현금으로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도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회사 내부에서는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얼마 투자 들어가면 얼마 매출 올라가겠구나 잘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바깥에서 어떤 회사의 프로젝트를 이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저렇게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추측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 외부에서 다른 어떤 특정 회사의 뭐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의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는 재무제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부 자료를 빼올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우리가 특정 회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자료는 재무제표에 있는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회계이익률은 뭐냐면 그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회계이익률은 뭐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정의를 딱
그 국룰이 없어요, 얘도. 그래서 AAR 평균 회계이익률은 딱 뭐 나누기 뭐다 이런 국룰이 없다. 그래서 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그래서 평균 당기순이익 나누기 평균 장부가치로 하자라 그러네요. 그래서 평균 장부가치는 뭐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뭐 장부가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프로젝트가 뭐 3년짜리 프로젝트예요. 3년짜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 금액이 뭐 1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잠시만요. 그러면 1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0, 1, 2, 3 초기 투자 금액이 1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장부 가치예요. 어떤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하나 사야 되는데 그 기계가 10만 원짜리라 칩시다. 자, 그럼 여기 있는 평균 장부 가치는 뭘 의미하느냐? 이 기계의 장부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처음에는 0 시점이니까 10만 원 완전 세핑이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얘를 버릴 거다. 그래서 버릴 거니까 3년 지나면 아예 가치가 빵원까지 떨어진다 칩시다. 그럼 감가상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 10만원짜리였던 거를 3년 쓰고 버릴 건데, 그럼 10만원에서 쭉 10만원어치의 가치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빵원으로 가치가 뚝 떨어져서 내다 버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은 고정 자산들은 쓰면 쓸수록 그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얘를 9만원이라고 할게요. 10만원 하지 말고 괜히 10만원을 썼네. 9만원이라고 쓰겠습니다. 9만원이라고 치면은 감가상각 예를 들어서 9만원짜리를 내가 1, 2, 3년 쓰니까 나는 3만원, 3만원, 3만원 이렇게 쓴다 생각하겠다. 1년에 9만원짜리를 3년 쓰니까 1년에 3만원어치씩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가상각 그 평균 장부가치가 9만이었던 게 1년 지나면 3만이 떨어져서 6만이 될 거고, 또 얘가 1년 지나서 3만이 될 거고, 또 1년 지나서 얘가 빵원이 될 거고, 가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3년 동안의 장부가치, 그럼 9만, 6만, 3만 더하기 3 이렇게 나눠서 평균 장부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평균을 계산할 때 이거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4개 더해서 4로 나누거나 뭐 그 방식은 뭐 그때그때 달라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감가상각을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9만이었는데 이 기계는 왜 우리 뭐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일단 여러분 중고 나라 그런 데서 거래 많이 하나요? 이게 박스 열자마자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게 박스 개봉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치가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박스 10개만 했는데 가치가 뚝 떨어져요, 보통. 그렇죠? 중고차 같은 것도 차 사서 그거 비닐 한번 뜯으면 그때부터 가치가 확 떨어진단 말이죠.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초반에 가치가 확 떨어지고 나중에 가치가 좀 천천히 떨어진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9만의 가치가 빵원까지 떨어지는데 가치가 처음에는 4만이 떨어져서 5만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3만이 떨어져서 2만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2만이 떨어져서 빵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가상각이 여기서 여기 갈 때는 4만, 여기서 여기 갈 때는 3만, 여기서 여기 갈 때는 2만. 감가상각이 이렇게 밑에 것처럼 3만, 3만, 3만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상각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박스 뜯자마자 확 떨어져가지고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그 뒤로 갈수록 상각 속도가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평균 구해보면 9만, 5만, 2만 빵의 평균하고 9만, 6만, 3만 빵의 평균은 당연히 평균값이 다르죠. 밑에 거가 평균값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균 장부가치는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다음 9장에서 배우겠지만 감가상각은 그렇게 회사가 임의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회사 마음대로 감가상각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감가상각을 하는 다 법이 다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세법에 맞게 세법에 그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해야 돼요.
자, 하여튼 평균 당기순이익 나누기 평균 장부가치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역시 내가 미리 정해놓은 거보다 그 당기순이익 즉 이익률, 평균 회계 이익률이 높으면 투자한다. 나는 몇 퍼센트 이상이면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1, 2, 3년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각각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평균 장부가치가 72,000이다. 장부가치 평균 계산해봤더니 72,000이다. 그리고 내가 미리 세워놓은 기준은 25%이다 했을 때, 그러면 3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3년 동안의 평균을 내요. 평균 내보니까 15,340 나왔고, 그래서 이 평균 값을 평균 장부가치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21.3%. 그래서 내가 미리 정해놓은 기준 25%를 넘기지 못했죠. 21%니까. 그래서 이러면 투자 안 한다. 리젝트 프로젝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 방식은 언제 쓰느냐? 그 현금 흐름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앞에서 NPV 할 때, 그리고 그 회수기간 할 때는 현금 흐름을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현금 흐름 알 수 있으면 이 방식을 쓰는 게 좋은데, 근데 AAR 이 방식은 현금 흐름을 알 수 없고, 우리가 대충 당기 순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장부가치, 대충 그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예상해, 그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값들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장점, 뭐 계산이 쉽고 필요한 정보를 항상 이용할 수 있다는 이게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보면 이 값들이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한데, 재무제표는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정보니까 그게 장점이다. 자, 그 다음에 화폐의 시간가치가 무시된다. 아까 이야기랑 똑같죠. 지금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그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가 무시된다. 그 다음에 임의의 회계이익률을 내가 정해야 된다. 아까 여기 25%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죠. 항상 이 기준을 정한다는 거는 이건 단점이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과 시장가치, 이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이거를 못하니까 지금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장부가치 값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건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좀 중요한 거 배웁니다. 이제 여기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순현재가치 NPV 했고,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 했고, 그 다음에 평균 회계이익률법 했죠. 이 네 번째 거 내부 수익률 IRR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NPV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상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하게 되면 아마 이 단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NPV 못지않게 어쩌면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IRR, Internal Rate of Return이어서 Rate of Return은 수익률이고 Internal이가 내부겠네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입니다. NPV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IRR은 뭐를 의미하느냐? IRR이 의미하는 것은 투자의 현금으로만 구한 수익률이에요. 자, NPV는 뭐였죠? NPV는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이었어요. 수익 금액, 돈으로 나와요. NPV는 몇 달러 내가 벌어들인다. 우리 회사의 가치가 얼마 몇 달러만큼 올라간다라는 금액의 그 단위였죠. NPV는. 내부 수익률은 수익률의 단위예요. 퍼센트 단위예요. 이 투자를 하면은 연평균 몇 퍼센트 버는 거다 라는 계산을 해주는 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자, 그래서 IRR은 투자의 현금으로 계산한 수익률이고, 얘는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느냐? NPV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디시전 룰은 뭐다? 내가 미리 정해놓은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내부 수익률이 더 높으면 투자한다.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계산 결과가 나왔으면 투자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IRR을 계산해라 라 그랬는데, 이거는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안 된다고 이 얘기죠. 뭔 소리냐면, 자, 우리 똑같은 현금 흐름이 아까 이 현금 흐름 가지고 계산할 건데, 아까 NPV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요구 수익률을 12%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12%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값이 NPV였어요. 그렇죠?
IRR은 뭐냐면 요구 수익률을 미리 정해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현금 흐름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6만 5천 더하기 63,120을 1 더하기 R로 나누고 71,800을 1 더하기 R의 제곱으로 나누고 그리고 91,080을 1 더하기 R의 3승으로 나눈 이 값을 0이 되게 하는, 자, 이 R이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인율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인하면 이걸 NPV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값이 0이 되게 하는 이 R 값을 찾는 게 바로 IRR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0이 되게 하는 이 R을 계산하면 그게 IRR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R에 대한 3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3차 방정식은 손으로 못 푼다 뭐 그랬었죠. 일반 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시행착오법 쓰거나 재분 계산기 쓰거나, 우리는 근데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풀어주는 사이트 있었죠. 그 사이트 이용하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 사이트 써볼까요? 그래서 이퀘이션 솔버, 네, 여기였죠. 올프렘. 네, 저 그대로 쓰면 돼요. 마이너스 16만 5천 더하기 63,120을 1 더하기 R로 나누고 더하기 77,800을 1 더하기 R의 제곱으로 나누고 91,080을 1 더하기 R의 3승으로 나누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0 이라고 하면 R을 풀어줄 거고, 그 다음에 R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실수값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이거 얘를 클릭하면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 쉼표를 써야 되는데 쉼표를 안 썼네요. false 같던데요. 네, 쉼표를 써서 하면, 네, 이 방정식을 풀어줄 것이고, 풀어줬더니 결과가 R은 0.1613, 그래서 16.13%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R 값이 0.1613, 그래서 16.13% 이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미리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 12%, 아까 우리 NPV 할 때 12% 집어넣어서 했었죠. 그리고 NPV 할 때 요구 수익률 12% 넣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12% 요구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요구하는 건 12%인데 계산해봤더니 얘는 1년에 16%의 수익을 주는 투자예요. 나는 12%만 받아도 되는데 그만큼만 요구하고 있는데, 이 투자는 16%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니까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이니까요. 이건 투자를 해야 된다. accept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가로축은 할인율, 세로축은 NPV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 뭐랑 일맥상통하느냐? 우리 앞에서 채권과 주식에서 이야기했던,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했던 가치와 수익률은 서로 1대1 관계인데 서로 반대 방향이다. 가격과 수익률은 사실상 한 놈인데 서로 방향만 반대이다. 이거 배웠었죠. 1대1 대응된다.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가로축이 할인율이고 세로축이 가치, 다른 말로 하면 가격, 가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NPV 가치. 자, 그러면은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할인이 많이 되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서로 이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NPV는 뭐냐? NPV는 이 그림만 보자면 NPV는 요구 수익률 12%였죠. 12%라면은 여기 할인율, 여기가 12%죠. 0.12 여기 0.12에서 이렇게 반드시 올리면
여기서 만나잖아요. 이 지점. 이 지점의 값이 NPV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만보다 살짝 높죠. 지금 여기가 만이고 여기가 2만이니까 만, 2만 사이란 말이에요. 만보다 조금 높은 그 값이 바로 아까 계산했던 얼마였죠? 12,647이라는 거예요. 이 12,647은 뭐냐? 바로 이 그래프에서 보자면은 할인율이 0.12일 때 12%일 때 바로 그 요구 수익률 12%일 때 값 구한 이 값을 왼쪽으로 쭉 보내봤더니 여기가 12,647이었다 그 뜻이에요. 그럼 IRR은 뭐냐? IRR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했잖아요. NPV가 0일 때 여기 세로축이 NPV인데 NPV가 0이 여기죠. 여기서 여기가 아이고 좀 잘 가자. 여기가 0인데 0 여기서 여기까지 딱 오죠. 여기까지 이렇게 0에서 출발했을 때 가다 보면 여기서 딱 닿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딱 내리니까 보니까 0.16을 살짝 넘어요. 실제 그림에서는 0.16 살짝 넘어서 0.1613에서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NPV가 0일 때 딱 여기 맞는 지점이 0.1613 그래서 16.13%가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칸 넘겨봅시다. NPV와 IRR은 대체로 동일한 의사결정을 제시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NPV 룰에서 NPV 룰이 뭐였어요? NPV가 0보다 크면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IRR은 뭐였어요? IRR 룰은 IRR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투자해라 라는 거였죠. 이 두 결정은 대체로 동일해요. 의사결정의 결과가. NPV 룰에 의해서 투자하라 나왔으면은 IRR 룰에 대해서도 투자해라 라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NPV에서 투자하지 말라고 나왔으면 IRR도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런지 봅시다. 너무 당연한 건데 자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구 수익률이 12%였죠. 요구 수익률이 만약 요구 수익률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NPV가 0보다 높은 곳에 있다면 NPV가 지금 0이 여기인데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도 쉽겠다. 자, NPV 룰에서는 투자하라는 게 NPV가 0보다 크면 투자하라 그랬고 억셉트 하는 기준이 투자를 억셉트 하는 기준은 NPV 룰에 따르면 NPV는 0보다 클 때 투자해라. IRR 룰에 따르면 IRR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투자해라 라는 거였어요. 리카일드 리턴보다 더 높으면 투자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로축이 NPV이고 가로축이 할인율이에요. 참 그러면 여기 어느 지점에 요구 수익률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리카일드 리턴 얘를 그냥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요구 수익률 RR이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자 이게 NPV와 할인율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고 자 그러면은 이때의 이 요구 수익률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나타나는 점이 이게 바로 NPV 값이라는 거죠. 이 지점이 바로 NPV예요. 그렇잖아요. 이 요구 수익률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딱 만나는 지점 그때 값이 NPV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NPV가 0보다 작다로 쳐봅시다. 0이 여기 있어요. 0이 여기 있으면 IRR은 뭐였죠? 내부 수익률은 0에서 출발해서 만나는 지점이 IRR이잖아요. 0이 NPV보다 위에 있으면 여기서 출발하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IRR이 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IRR은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NPV가 0보다 작죠 지금. NPV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IRR은 무조건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림상 그렇죠.
0이 NPV보다 더 크면 0이 NPV보다 더 크면 그럼 IRR은 요구 수익률보다 무조건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죠. NPV가 0보다 작다는 건. 얘도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죠. IRR이 내가 그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낮으면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동일한 의사결정을 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만약에 0이 여기 있었어요. 방금 전 케이스처럼 0이 여기 있다라는 것은 NPV가 0보다 크다는 걸 의미하죠. NPV가 0보다 크다. 그럼 투자해라 라는 건데 0이 여기 있다면 IRR도 여기가 IRR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IRR은 요구 수익률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NPV가 0보다 크다는 것은 IRR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거, NPV가 0보다 크다는 거는 IRR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얘가 맞으면 얘도 맞고 얘가 맞으면 얘도 맞다는 거예요. 반대로 NPV가 0보다 작으면 이건 무조건 성립한다. 얘네 둘도 서로 필요 충분 관계이다. 얘가 맞으면 얘도 맞고 얘가 맞으면 얘도 맞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의사결정을 제시한 NPV와 IRR은 이래서 동일한 의사결정을 제시한다. NPV에서 투자하지 말라 라고 나왔으면 IRR로 해도 똑같이 투자하지 말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 반대인 경우는 역시 똑같이 IRR로 했는데 투자해라 라고 나오면 NPV로 해도 투자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제가 안 알려준 게 있는데, 이 IRR 값은 엑셀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도 구해줘요. 엑셀에 뭐 함수가 많은데 그 중에 IRR 함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 현금 흐름을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6만 5천, 그 다음에 6만 3,120, 7만 800, 9만 1,080 이렇게 써놓고 여기 함수를 IRR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쭉 해요. 이렇게 하면은 IRR 값을 구해줍니다. 얘가 그러면은 16.13% 이렇게 구해줘요. 그래서 엑셀에서도 이렇게 쉽게 IRR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그러면 NPV와 IRR은 대체로 동일한 의사결정을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 그림만 보면은 NPV와 IRR은 항상 동일한 의사결정을 제시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그렇잖아요. NPV가 0보다 작으면 IRR은 무조건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 0이 밑에 있으면 IRR은 무조건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대체로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 안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동일한 의사결정 제시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언제 동일한 의사결정이 아니고 안 동일한 의사결정이 나오느냐? 두 가지 경우를 배울 텐데, 하나는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일 때 이 경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상호 배타적 투자할 때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하나 보죠.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 이게 뭔 소리냐? 우리는 지금까지 전형적인 현금 흐름만 봤어요. 전형적인 현금 흐름이 뭐냐? 전형적인 현금 흐름은 무슨 뜻이냐면, 현금 흐름이 0 시점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초기 투자 금액이 들어간 거죠. 0 시점엔 마이너스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 또는 0인 경우,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현금 흐름이에요. 처음에 마이너스, 하지만 그 뒤에는 마이너스가 없는 경우에 우린 전형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은 뭐냐?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은 중간에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이렇게 뭐 중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 시점에 돈 들이고 1, 2년째는 어느 정도 회수가 되다가 3년째 또 돈 들이고 또 4년째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0 시점을 제외한 나머지 시점에서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금 흐름의 부호가 한 차례 이상 바뀌는 경우. 좀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처음 마이너스이고 그 뒤로 계속 플러스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이 말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전형적인 현금 흐름 맞겠네요. 제가 약간 설명을 약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이다가 플러스 이렇게 가도 이거는 전형적인 현금 흐름 맞아요. 이렇게 돼도. 그러니까 말이 좀 달라졌는데,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플러스로 갔다가 한 번이라도 마이너스로 다시 꺾이면, 그러면 이게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얘는 맨 위에 거는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마이너스이다가 플러스로 한 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쭉 플러스로 갔으면 그러면 얘는 전형적인 현금 흐름이다. 얘는 전형적, 얘도 전형적, 얘가 비전형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출발했는데 플러스로 한번 바뀌었어요. 여긴 괜찮아요. 그리고 쭉 플러스, 그러면 괜찮다. 이건 전형적. 얘 마이너스로 출발했는데 플러스로 한번 바뀌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플러스 가다가 마이너스로 한번 다시 바뀐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는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이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0, 1, 2, 3, 4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쭉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 마지막 4년째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 그럼 이거는 여기서 여기 한 번 바뀌는 건 오케이 괜찮은데, 쭉 플러스로 가다가 여기서 이거 바뀌는 순간 얘도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플러스로 한번 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면 그러면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불러요. 현금 흐름의 부호가 그러니까 두 번 바뀌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처음에 한 번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또 한 번 바뀌는 경우. 자, 이렇게 현금 흐름이 비전형적이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IRR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IRR은 고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계산기를 통해 계산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고차 방정식인데, 현금 흐름이 전형적이게 되면 그래프가, 그러니까 실수의 해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함수로 그렸을 때 그 순현재 가치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할인율을 적용해서 함수로 나타냈을 때 현금 흐름이 얘처럼 이렇게 전형적이면 0에만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잖아요. 그럼 얘는 전형적인 현금 흐름이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안 내려가요. 내려가는 그림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현금 흐름이 비전형적이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그림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왜냐면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는 해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NPV가 0일 때는 딱 여기 한 번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림이 잠시만요. 이거 중요한 전화인데 받아야 되겠다. 잠시만요. 아,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자,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현금 흐름에서는 그 할인율과 NPV, 그러니까 할인율과 NPV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NPV가 0으로 만들어주는 IRR이 하나만 나온다 라는 거였는데, 현금 흐름이 비전형이 되면, 현금 흐름이 전형적이지 않게 되면, 즉 마이너스가 중간에 한 번 더 발생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러면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IRR이 이렇게 IRR이 3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진짜 IRR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IRR이 존재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금 흐름이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할인율에 따른 NPV 그래프가 이렇게 함수가 반드시 내려가지 않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거나 혹은 뭐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예를 한번 보죠. 다음 페이지에 얘가 나옵니다. 자, 현금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0년째 마이너스 9만, 마이너스죠. 1년째 플러스 13만 2천.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마이너스에서 한번 플러스로 가는 건 괜찮아요. 2년째 10만, 여전히 플러스죠. 괜찮아요.
근데 3년째 마이너스 15만. 이렇게 플러스해서 마이너스를 한번 꺾이죠. 3년째. 이렇게 되면 이제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이 되는 거예요. 얘는 마지막에 잔금을 치러야 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 들어가고 마지막 다 끝났을 때 잔금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처음과 끝에 비용이 들어가고 중간에는 이익이 들어오는 이런 프로젝트, 뭐 충분히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현금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요구 수익률은 15%라고 했고, 근데 IRR을 계산해 봤더니 답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10.11%하고 42.66이 나왔대요. 볼까요? 진짜 그런지. 아까 그 사이트. 마이너스 9만 더하기 13만 2천을 1 더하기 R로 나누고 더하기 10만을 1 더하기 R에 제곱으로 나누고, 이거 제곱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15만을 1 더하기 R에 3승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R을 찾아라. R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R 값이 이렇게 나왔네요. R은 얘는 복소수 개념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사값을 찾는 거다 보니까 정확한 실수를 딱 찾지 않고 근사값으로 복소수 값을 쳤는데, 이 뒤에 I 붙는 거 얘는 10에 마이너스 16승이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값이니까 이 뒤에 값은 무시합시다. 얘는 0에 거의 가까운 0.00000 그런 값이니까요. 얘는 좀 빼고 앞에만 보면은 R은 0.10, 즉 10.11%, 그 다음에 42.66%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10.11, 0.1011, 0.4266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IRR 법에 따르면 IRR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투자하라 그랬어요. 근데 IRR이 10%라 생각하면 15보다 낮으니까 투자하지 말라는 뜻 같고, 근데 IRR이 42라고 생각하니까 42는 15보다 높은데 그러면 투자하라는 건가? 뭐 어디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IRR 법에 따르면 IRR의 디시전 룰은 IRR이 요구 수익률보다 더 높으면 투자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10%가 IRR이면 얘보다 낮으니까 투자하지 말라는 뜻인 거고, 42%를 IRR로 잡자니 얘보다 높으니까 투자하라는 거고, 그럼 이게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RR은 이럴 때 현금 흐름이 전형적이지 않을 때, 비전형적일 때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못한다. 자, 그럼 그래프로 봅시다.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아까 이 그래프처럼 할인율과 NPV 관계, 이 그래프를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함수 관계를 이렇게 그림 그려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가 NPV가 0인데 0일 때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출발해 보니까 두 번 만나잖아요.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또 만나고, 여기서 만나서 내려와 보니까 0.1 근처죠. 0.1011.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서 보니까 내려와 보니까 0.42 얼마 나오겠죠. 지금 보니까 0.4에서 4.5, 0.45 사이니까. 그러니까 0.1011 그리고 0.4266 이렇게 두 개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IRR이. 그럼 IRR 법으로만 하면 우리는 이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모른다. IRR만 봐서는. 하지만 NPV로 봐서는 우리는 알 수 있다. 왜? NPV 요구 수익률 15%라고 그랬잖아요. NPV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 할인율 15% 집어넣고 올라가면 돼요. 그럼 여기 딱 나오잖아요. NPV는 대략 한 2,000달러 좀 안되겠지. 한 1,800, 1,900 되겠네요. 어쨌든 0보다 높은 거 알 수 있잖아요.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위에 있죠. 그럼 NPV에 따르면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억센터 프로젝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즉 현금 흐름이 비전형적인 경우에 NPV와 IRR은 동일한 의사결정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왜? 방금 이 케이스에서만 봐도 NPV에 따르면 투자를 해라 라는 결론이 나오고, 요구 수익률 집어넣어 봤더니 NPV가 0보다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NPV는 무조건 명확한 결론을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없거든요. NPV는 무조건 한 개예요. 하지만 IRR은 답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 고차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여러 개 나오는, 실수해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에 그러면은 그
어떤 IRR이 진짜 IRR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NPV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가지 경우에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일 때 NPV는 하나만 어차피 한 값만 나오게 되니까 NPV는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죠. 생각해봐요. 그냥 NPV는 계산하는 거잖아요. 방정식이 아니죠. 그냥 할인을 넣고 계산이에요. 계산하는데 값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없죠. 함수란 말이에요. 할인을 집어넣으면 NPV 무조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할인율 0.25? 그럼 여기 0.3? 그럼 여기 0.4? 그럼 여기 무조건 하나만 나오잖아요. 하지만 IRR은 아니죠. NPV가 마이너스 2000? 그러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두 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에 두 번째, 상호 배타적인 투자. 자, 상호 배타적인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우린 지금까지 이런 투자만 봤어요. 투자안이 하나 있는데 얘에다 투자를 할까 말까 이것만 봤었어요. 투자를 할까 말까 한 개 가지고. 근데 상호 배타적인 투자는 뭐냐면 두 개의 투자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못 고르는 경우, 둘 중에 뭐 고를래? 라는 경우, 그때는 그러면 룰부터 바꿔야 되겠죠. 룰을 어떻게 바꾸느냐. 자, 우리 지금까지는 룰이 어땠어요? 투자안이 하나 있는 경우, 투자안이 한 개 있는 경우에는 언제 억셉트한다? 투자를 언제 받아들인다? NPV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이거는 결국은 이거랑도 똑같은 얘기지만 IRR이 요구 수익률, 리카일드 리턴보다 높거나 이러면 투자하라는 거죠. NPV 룰에 따르면 0보다 크면 투자하고, IRR 룰에 따르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 반대로 가면 투자를 이제 거절하면 되는 거고. 근데 상호 배타적인 투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호 배타적인 투자. 그럼 투자안이 두 개 있어요. 각 투자안에 대해서 우리는 NPV도 구할 수 있고 IRR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 억셉트 하느냐? NPV, 언제 1을 받아들이느냐? 1번의 NPV가 2번의 NPV보다 높으면 투자해라 라는 거예요. 물론 1번의 NPV는 0보다도 커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0보다 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1번 NPV가 2번의 NPV보다 높으면 얘 투자하지 말고 얘에다 투자해라 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더 높은 데다 투자를 해야 되겠죠. NPV는 이 회사 가치를 얼마나 올려주느냐를 보여주는 거니까 둘 중에 얘보다 얘가 더 가치를 많이 올려줄 수 있으면 얘에다 투자해라 라는 룰을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그럼 IRR이라는 건, IRR은 내부 수익률, 이 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도 언제 1번에 투자한다? 1번의 IRR이 2번의 IRR보다 크면 거기다 투자해야 되겠죠. 얘보다 얘가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높은 데다가 투자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도 당연히 1번의 IRR은 요구 수익률보다는 당연히 커야 될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커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 그럼 얘보다 얘가 더 높을 때 얘에다 투자해라 라는 거예요. 즉 상호 배타적인 투자에서는 룰이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NPV가 더 높은 쪽에 투자해라. IRR이라면 IRR이 더 높은 쪽에 투자해라가 룰이 된다라는 거예요. 룰을 지금 우리가 새로 정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상호 배타적인 투자는 뭐가 문제냐? 내려가 봅시다. 이거를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투자안이 두 개 있어요. 프로젝트 A와 프로젝트 B 두 개가 있습니다. 0 시점에 A는 마이너스 500, 1, 2 시점에 각각 325, 325. 지금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저거는 프로젝트 A는 0에서 마이너스 500을 투자하면 1에서 325, 2에서 325를 벌어다주는 투자 아니고, B 프로젝트는 내가 400을 투자하면 325 그리고 200을 벌어다주는 투자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두 투자안을 비교할 때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NPV도 계산해보고 IRR도 계산해보는 거죠. 만약에 하나만 본다. 이 A 하나만 가지고 본다. NPV 계산해서 0보다 크면 투자, IRR 계산해서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하면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서 A, B 중에 하나밖에 투자를 못해요. 둘 다 투자할 수 있으면 각각 가지고 각각 NPV가 0보다 높으면 둘 다 투자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고른다? 그럼 얘네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투자할 수 있으면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각각 따로따로 봐서 투자할지 말지, A 할지 말지 결정, B 할지 말지 결정하면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고른다 그러면은 얘네 둘을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데다 투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투자를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IRR은 19.43, 22.17이 나왔어요. 그러면 IRR만 봐서는 프로젝트 B가 더 높으니까 B에다 투자해야 되겠죠. IRR 룰에 따르면 수익률이 얘가 더 높잖아요. A에 투자하면 19%, 1년에 19% 벌어들이는 투자인데 얘는 1년에 22% 벌어들이는 투자예요. 그럼 당연히 수익률 높은 데다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NPV를 비교해봤더니 NPV는 A는 64.05를 벌어다주는 투자고 B는 60.74를 벌어다주는 투자예요. NPV를 보니까 A가 더 높아요. 그럼 NPV에 따르면 A에다 투자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IRR을 보면은 B가 더 높아서 B에다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NPV를 보니까 A가 더 높아서 A에다 투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IRR과 NPV가 제시한 결론이 서로 반대가 돼버려요. 이번에는 IRR에 따르면 B, NPV에 따르면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뭘 고를 것 같아요? 수익률이 중요해요. IRR은 수익률이죠. NPV는 수익 금액이고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해요? 아니면 몇 퍼센트를 버는지가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물건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쿠폰이 하나 있어요. 할인 쿠폰인데 그 쿠폰은 한 번밖에 못 쓰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는 50%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인데 그 쿠폰 가지고 TV를 살 때는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이에요. 자, 그럼 할인율만 보면 아이스크림 50% 할인되고 TV는 10%밖에 할인 안 되고 그러면 50% 할인이 더 커 보이지만 하지만 아이스크림 뭐 10,000원어치 사 먹어봤자 5,000원 할인인데 TV는 100만원짜리 였으면은 10% 할인하면 10만원을 할인 받는단 말이에요. 할인 금액은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5,000원 아끼는 거, TV를 사면 10만원 아끼는 거. 그러면은 10만원 아끼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할인율 50% 그거 받는 게 중요해요? 모르겠다고요? 10만원 받는 게 더 좋겠죠.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수익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회사의 가치를 몇 달러만큼 올려주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NPV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which 프로젝트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A를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면 NPV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NPV와 IRR이 서로 충돌한다? 그럼 우리는 NPV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둘 이상의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존재할 때 어느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 우리는 IRR과 NPV가 서로 충돌한다면 그러면 IRR을 과감히 버리고 NPV가 가장 높은 투자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젝트 A에 투자하는 게 맞다. 비록 IRR에서는 B가 이겼지만 이렇게 하나는 B가 이기고 하나는 A가 이기고 이렇게 될 때는 NPV로 가라 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나왔느냐? 이 똑같이 아까 그 함수 관계 그림으로 그려보면 A는 빨간색이고 B는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만나잖아요. 문제는 이 두 그래프가 만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요구 수익률이 10%였어요. 이 문제에서 10%니까 여기가 할인율이죠. 10% 기준으로 위로 올려보니까 자, 빨간색이 더 위에 있죠. 10%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보니까 빨간색이 더 위에요. 그러니까 NPV가 더 높은 거죠. 빨간색에서는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보면 64.05인데 파란색 만나는 지점에서 왼쪽으로 보내면 60.7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 기준으로, 요구 수익률 10% 기준으로 올려보면 NPV가 빨간색 A가 더 높은 걸로 나오는데, 근데
IRR은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잖아요. 여기가 0이죠.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 0일 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보내보니까 A가 먼저 나오고 B가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A는 이대로 내려보면 0.19 얼마 1943이 나오는데 B는 여기 파란색 여기서만 하죠. 내려보면 0.217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의 IRR이 더 높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NPV와 IRR은 그냥 전형적인 현금 흐름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개의 투자안을 서로 비교해야 될 필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의 투자안만 심사를 할 때, 그럴 때에는 동일한 의사결정을 내려줘요. 대체로 동일한 의사결정을 제시한다 그랬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다음 같은 상황에서는 그 의사결정 결론이 다를 수 있다. 현금 흐름이 비전형적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개 투자한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되는 경우에 IRR과 NPV는 서로 컨플릭트,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NPV가 더 중요하다. 왜냐? NPV는 기업의 가치 증가를 직접적으로 측정해주는 그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의 제1 목표는 기업의 가치 증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PV가 다른 투자 평가법이랑 만약에 마찰이 발생한다면 NPV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책에는 쓰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NPV랑 IRR이 이렇게 겹치면 NPV를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이야기이긴 하나 실제 현실에서는 사실 NPV보다 IRR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NPV와 IRR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결론이 달라서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에는 NPV를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거기에는 하나의 가정이 있어요. NPV를 정확하게 측정했다면 이라는 가정이 붙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NPV는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값이에요. 왜? 왜 NPV는 IRR에 비해서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아까 NPV 이야기할 때 제가 하나의 단점에 대해서 슬쩍 이야기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NPV의 단점이 뭐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 기억나나요? NPV의 단점을 하나 꼽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임의의 요구 수익률을 결정해야 된다. 임의의 요구 수익률을 찍어야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NPV를 계산하려면 우리 여기서 NPV, 이 현금 흐름에서 NPV를 계산하려면 이 12%라는 값을 반드시 집어넣어야지만 답이 나오잖아요. 12%라는 요구 수익률을 집어넣어야 NPV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구 수익률, 12%라는 요구 수익률은 내가 정해야 되는, 내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값이란 말이에요. 내가 미래의 위험을 측정해서 그거에 걸맞는 요구 수익률을 딱 하나 찍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내 주관적인 그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단점이라 그랬어요. 그럼 IRR에는 요구 수익률이 안 들어가느냐? IRR에는 요구 수익률이 안 들어가느냐? IRR은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안 들어가요. IRR 값은 그냥 방정식이잖아요. 내가 그 R 값을 구하는 방정식이었죠. IRR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 값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요구 수익률이 언제 필요하다? IRR을 계산해 놓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IRR이 그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지 그거를 본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아까 풀어놓은 거 보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이게 IRR 구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현금 흐름 16만 5천, 6만 3,120 이거 얘네들은 현금 흐름 우리가 미래 그 예측한 현금 흐름이죠. 그런데 IRR 구할 때 이 12% 이거 들어갔어요. 여기에 이거 우리는 이 R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R값 계산할 때 이 12% 요구 수익률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IRR 값을 계산할 때에는 적어도 IRR의 계산에 있어서는 내 주관이 들어간 요구 수익률이 포함되지 않는다. 즉 내 주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현금 흐름은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되지만 현금 흐름은 들어가지만 현금 흐름만으로 계산 가능하다. 요구 수익률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정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안 들어가도 IRR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거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큰 투자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사모펀드를 내가 모집을 해요. 그래서 어디 내가 큰 공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 하기엔 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그 돈 모아서 이제 어떤 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투자자들한테 투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돈 얼마만큼 벌어줄 것이다. 그럼 투자 설명하려면 당연히 NPV 설명하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하면은 NPV가 얼마 나올 것 같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은 이 정도니까 그럼 NPV가 얼마만큼 나올 것 같다. 여기에 투자해 주세요. 라고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 투자자들은 너 왜 요구 수익률 그렇게 정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너는 요구 수익률이 12%라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은 17%야. 그러니까 우리 둘의 계산의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네가 주관적으로 정한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IRR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IRR은 현금 흐름 예상만 있으면 되거든요. 요구 수익률이 없어도. IRR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값이에요.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이 동일하다면,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왔다라면 IRR, 이 방정식은 누가 계산해도 R 값이 다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NPV는 그 할인율 R 값을 얼마를 넣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마다 R 값을 다르게 넣을 수 있으니까 IRR은 이 현금 흐름만 동일하게 넣었다면 계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값이 될 수 있다는 거죠, IRR 값은. 그래서 실제로는 IRR 그 투자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NPV를 보여주는 경우는 저는 많이 못 봤고 IRR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 값이 대단히 중요한 값이다. 현실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는 지금 NPV가 중요하다 계속 하고 있지만 NPV는 실제 현실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지 않는다. 왜? 요구 수익률을 미리 책정하는 정하는 것가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에 NPV를 실제 투자 유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IRR을 사용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 그래서 IRR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NPV와 IRR에 대한 설명을 네, 했고, 힘들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정 내부 수익률이라는 걸 배워볼게요. IRR은 내부 수익률이죠.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 수익률이 IRR인데 거기 앞에 M이 붙어서 Modified가 붙어서 수정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우리 멀쩡히 배웠는데 왜 얘를 굳이 수정하느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정된 버전이래요. 어떤 문제점? IRR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현금 흐름이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IRR 값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게 IRR의 문제점이었죠.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이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인 경우에 여러 개의 IRR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짜 IRR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주는 방식이 수정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그럼 IRR 문제점, 즉 현금 흐름이 비전형적일 때 IRR 여러 개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방식이다라 그랬는데, 그럼 수정 내부 수익률은 어떤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느냐?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건 결론을 보면, 결론은 사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을 전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자라는 게 수정 내부 수익률이에요. 수정 내부 수익률. IRR의 문제점은 현금 흐름이 비전형적일 때 여러 개 나와서 문제였잖아요. 수정 내부 수익률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을 전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IRR을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정 내부 수익률인데, 그러면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을 전형적인 현금 흐름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이제 문제죠. 그게 이제 여기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봅시다. 할인 접근 방식.
모든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여 현재 값으로 계산한 후 그 값을 초기 비용에 더하는 방식. 자, 두 번째, 재투자 접근 방식. 첫 번째 현금 흐름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흐름 모두를 프로젝트 기간 말로 복리로 계산하여 IRR을 구하는 방식. 자, 혼합 접근 방식. 마이너스 현금 흐름은 현재 시점으로 할인하고 플러스 현금 흐름은 프로젝트 종료 시점으로 계산하여 IRR을 구하는 방식. 자, 이렇게 읽어주면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잘 모르겠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과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지 않아서 제가 약간 좀 그랬었는데, 좀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좀 홍보도 되지 않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 과에서 동영상 무슨 발표 대회 그런 걸 했었어요. 제가 주최한 건 아니고 사실 강기청 교수님이 좀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그런 대회였는데, 저는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 주제를 가지고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매년 해왔던 뭐였지? 금융 토론 대회인가? 금융 토론 대회 같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각자 학생들 보고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해라 라는 방식으로 이제 대회를 했던 건데, 6팀이었나? 7팀? 7팀이었나? 그 정도가 이제 참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동영상을 다 봤는데, 대체로는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이제 파워포인트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제가 강의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찍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다 읽습니다. 파워포인트 그대로 써놓은 걸 그대로 읽어요. 이렇게 읽고 넘어가고 그렇게 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은 읽는 건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는 뭐 눈이 없어서 못 읽나? 나도 다 눈 달려있고 글자 읽을 줄 아는데 그럼 내가 읽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내가 누워서 눈 감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학생들이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대회를 한다면 물론 적혀있는 거를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좀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장수는 되게 많아요. 막 엄청 여러 장을 만들어 가지고 30장 40장 만들었는데, 그거를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 그냥 읽고 넘어가고 그러면 사실 그 내용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런 방식 자체가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죠. 이거 읽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딱 중요한 내용을 만 모아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이렇게 써놓고 그냥 쭉 읽으면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 내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정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IRR의 문제점, 어떤 문제점? 현금 흐름이 비전형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한다? 비전형적이었던 현금 흐름을 전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꾼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그 바꾸는 방식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현금 흐름이 있어요. 0, 1, 2, 3년짜리 프로젝트인데 0, 2 시점에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고 1, 3 시점에 플러스 현금 흐름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이죠. 이럴 때 IRR을 구해보면 답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전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1번 할인 접근 방식. 모든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현재 값으로 계산해라 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마이너스 있죠. 얘를 이는 앞으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여기로 보내라 라는 거예요. 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0시점으로 보내라. 그래서 여기에 이 마이너스 여기를 없애고 여기에 이 마이너스를 합쳐서 이렇게 큰 마이너스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여기 있던 마이너스 값을 0시점으로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없애고 여기 있던 거를 여기로 보내서 이렇게 큰 마이너스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가치로 어떻게 할인하나요?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현재 값으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그게 할인 접근 방식. 그럼 재투자 접근 방식은 자, 똑같이 이런 현금 흐름이었는데, 재투자 접근 방식은 뭐냐? 첫 번째 현금 흐름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흐름 모두를 기간 말로 보내라. 0 시점의 현금 흐름 얘 빼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모든 거를 전부 다 여기로 보내라. 3시점으로 보내라. 그래서 이거 두 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있을 텐데, 어쨌든 이거 세 개 다 합치면은 결국은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세 개 다 합치면. 그래서 얘도 없애주고 얘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여기서 그 얘기 안 했네요. 자, 아까 위에 거에서 그럼 얘를 없애고 얘가 여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큰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럼 이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플러스, 0, 플러스 이렇게 되죠. 여기는 0이죠. 이제 비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0, 플러스. 중간에 0은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였고 플러스 0, 플러스 쭉 플러스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재투자 접근 방식. 재투자 접근 방식은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0하고 3이 양쪽 끝이라면 중간에 있는 1, 2, 중간에 있는 걸 전부 다 맨 뒤로 보내라. 맨 뒤로 보낼 때는 그러면은 그 이자율을 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1 더하기 R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서 이렇게 현재 가치로 와야 되지만,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3시점으로 갈 때 곱하기 1 더하기 R의 제곱을 곱해줘서 이렇게 미래 시점으로 가야 되겠죠. 역시 여기 R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요구 수익률이고, 이 값을 집어넣어서 이제 여기 보내는 거예요. 얘는 1 더하기 R만 곱해서 보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현금 흐름을 다 맨 D시점으로 보내라. 그러면 현금 흐름이 여기 이제 다 합치면 이제 주로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맨 마지막에는 플러스로 받게 되어 있어요. 다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지만 합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0, 0,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전형적인 현금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혼합 접근 방식은 읽어봅시다. 마이너스는 맨 현재 시점으로, 플러스는 맨 뒤로 보내라 라는 거예요. 자, 중간에 1, 2 중간에 있는 것 중에서 마이너스는 현재 시점으로 보내고 플러스는 맨 끝 시점으로 보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던 마이너스 얘 없어지면서 얘가 더 큰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와서 더 큰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 얘도 없어지고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서 플러스 하나가 추가돼서 여기는 더 큰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간에 두 개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0, 0, 플러스 이렇게 돼서 전형적인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현금 흐름을 바꿔 놓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을 계산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수령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식에 의해 구해진 MIRR은 모두 다를 수 있음. 다른 게 당연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수령 내부 수익률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방식을 거의 안 쓰거든요. 실제로는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쓸 일이 전혀 없는데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합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방식은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IRR을 구할 때 좋은 점이 뭐였죠? 아까 제가 NPV보다 IRR이 현실에서 더 많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IRR이 왜 NPV보다 많이 쓰인다 그랬죠? IRR이 가진 장점이 하나 있는데, NPV는 계산할 때 요구 수익률 값을 내가 집어넣어야 계산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을 내가 정해야 되는, 주간이 들어가는 값인데 그 값을 넣어야 하지만 NPV가 계산되지만 그것을 넣어야지 NPV가 계산되지만, IRR은 요구 수익률을 넣지 않아도 계산이 되는 값이다. 그래서 IRR은 좀 더 객관적인 값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IRR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는데, 실제에서는. 근데 지금 이 수령 내부 수익률 보면 이 마이너스 값을 여기로 보낼 때 요구 수익률을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값들을 D로 보낼 때 요구 수익률 값을 넣어서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야 되고, 다 요구 수익률로 뭐 복리로 계산하고, 다 요구 수익률 값을 넣어서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RR의 장점이 사라졌어요. IRR은 원래 요구 수익률 없이 계산되어야 되는 값인데, 오히려 이건 요구 수익률을 집어넣어서 현금 흐름을 왜곡시킨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니까 값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값이 다 달라진다 그랬죠. IRR 값이 모든 그 세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값이 정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해진 IRR이 우연히도 요구 수익률과 동일한 값이 되면 세 값이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도 거의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선 어렵기 때문에 이 세 방식은 다 MIRR이 다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자, 어쨌든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얘가 있네요. 자, 현금 흐름이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60, 그리고 1년째 155, 2년째 마이너스 100 이렇게 있네요. 지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60 플러스 155,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또 마이너스 100. 이렇게 현금 흐름이 지금 비전형적이죠.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였는데 다시 이 시점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니까 지금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이에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을 20%라고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그럼 할인 접근 방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할인 접근 방식은 마이너스가 0 시점을 제외한 다른 시점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걔를 맨 앞으로 보내라 라는 게 할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0 시점의 현금 흐름이 원래는 마이너스 60만 있었는데 하나 더 붙어요. 마이너스 100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마이너스 100을 1.2의 제곱으로 나눠야 현재 가치가 되죠. 여기 1.2인 이유는 요구 수익률이 20%니까 0.2, 1 더하기 0.2 해서 1.2. 이 마이너스 100을 2년 앞으로 할인해서 여기에 합쳐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0하고 이거 합쳐줬더니 마이너스 129.44로 커진 거죠. 얘가 커지고, 여기 중간에 있는 155는 그대로 있고, 여기 1시점에 1년째 155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2년째는 여기 현금으로 없는 거죠. 얘는 보내줬으니까, 얘는 0년째로 보내줬으니까. 그래서 이거 둘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제? 0년째 마이너스 129.44, 그리고 1년째 플러스 155, 이걸로 끝. 2년째에는 현금 흐름이 빵, 왜냐면 얘는 없어졌으니까. 그럼 MIRR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서? MIRR은 마이너스 129.44 더하기 155를 1 더하기 R로 남은 값이 0이면 바로 여기서 구한 R이 MIRR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1차 방정식이니까 이건 여러분들 손으로도 풀 수 있죠. 이거 손으로 못 푸는 학생 없죠? 이거 1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1차 방정식이면 제가 시험에도 낼 수 있다. 이거 손으로 풀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재투자 접근 방식. 재투자 접근 방식은 뭐였냐? 중간에 있는 모든 걸 다 맨 뒤로 보낸다라는 게 재투자 접근 방식이었어요. 자, 마이너스 60, 155, 마이너스 100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있는 거 얘. 중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뒤로 보내버린다 라는 게 재투자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은 어떻게 바뀐다? 여기는 마이너스 60 그대로 있고, 여기는 얘가 이제 뒤로 갔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얘는 이제 0, 빵으로 남아있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애가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 시점으로 2년째로. 그럼 이 마이너스 100은 원래 있던 거고, 마이너스 100은 여기 원래 있던 거고,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00은 여기 있던 거고, 155는 뒤로 넘어갔어요. 근데 20% 요구 수익률만큼 이자를 붙여야 되겠죠. 이제 뒤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1.2를 곱해줍니다.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올 때는 할인을 하지만 앞에 있는 게 이렇게 뒤로 넘어갈 때는 이자를 붙여줘야 되죠. 155가 1.2 이자 붙어서 이 시점으로 올라가 2년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랑 마이너스 100이랑 합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합쳐줬더니 86이 된 거죠. 그럼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제는 0년째는 마이너스 60 그대로 있고, 1년째는 빵이죠. 이거 없어졌으니까 155가. 그 다음에 2년째에는
마이너스 100은 그대로 있고 155가 넘어가서 얘랑 합쳐졌으니까 그 값이 여기 86이라네요. 그래서 86. 그럼 MIR을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수직 더하기 86을 1 더하기 R의 제곱으로 나눈 게 0. 이렇게 계산하면 R은 MIR이 되는 거죠. 이 계산한 R 값이. 이것도 역시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이 R 값. 다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이에요. 뭐 2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요. 잠깐 이것도 풀어줘야 되나? 여러분 이거는 1 더하기 R은 129.44분의 155니까 R은 129.44분의 155에서 1 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1 더하기 R의 제곱은 60분의 86이니까 1 더하기 R은 루트 60분의 86이고, 그러면 R은 루트 60분의 86에서 1을 빼면 되겠죠. 뭐 이런 방식으로 다 계산 가능하다는 거예요. 손으로 다 풀 수 있는, 계산기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혼합 접근 방식. 혼합 접근 방식은 마이너스는 다 맨 앞으로, 플러스는 맨 뒤로 보내라는 방식이었어요. 자, 여기 현금으로 보면은 마이너스는 맨 앞으로, 마이너스는 맨 앞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는 맨 뒤로 보내라는 게 혼합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러면은 자, 이 마이너스 100은 2는 앞으로 할인돼서 여기 0년째에 합쳐져야 되고, 마이너스 60이랑 같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0 원래 있던 거랑 이 마이너스 100이 2년 앞으로 할인돼서 여기 합쳐진 거랑, 그래서 합쳐져서 마이너스 129.44로 덩치가 커졌고, 그 다음에 1년째 있는 플러스는 맨 뒤로 가야 되죠. 혼합 접근 방식에서는 플러스는 뒤로 가야 되니까 155는 2년째로 넘어가요. 그래서 1년째는 비게 되고, 2년째에는 마이너스 100이 있었던 건 없어졌지만 여기 155 있던 게 뒤로 넘어와서 커졌으니까 그 값이 바로 155가 186이 되어서 2년째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0년째는 마이너스 129.44, 2년째에는 186, 1년째에는 비어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IRR은 19.87%가 나오게 되나 봅니다. 네, 아까 제가 알려준 식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온 값들이 달라요. 19.71, 19.72, 19.87. 그나마 값들이 비슷해요. 큰 차이가 안 나고. 왜? 이 값들이 요구 수익률 20%가 되게 가까우니까. 근데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차이가 만약에 크다, 요구 수익률을 만약에 10%로 내가 잡았다, 그럼 아마 이 세 개 값들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그나마 요구 수익률과 가까워서 이 값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거예요. 자, 수정 내부 수익률.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뭐 어쨌든 왜 이런 값이 있는지는 알겠죠. 내부 수익률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현금 흐름이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 값이 이렇게 여러 개 나와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라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수익성 지수라는 개념이 있네요. 수익성 지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초기 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라서인데, 프로젝트의 비용이 1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비용 말하는 거, 오늘의 비용, 0시점에서의 비용이 1이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1.11달러일 때,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 다 붙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설명하면, 0, 1, 2, 3, 뭐 현금 흐름이 있는데, 자, 0 시점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2년째, 3년째, 1, 2, 3년째 현금 흐름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게 플러스 1.1달러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0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앞으로 벌게 될 돈들이 있는데 그거의 현재 가치는 환산해 보니까 플러스 1.10이다. 이럴 때 그럼 NPV는 전부 다 현재 가치 해서 딱 얘만큼 빼준 게 NPV잖아요. 그러니까 NPV는 1.10에서 1을 빼주니까 0.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NPV였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개념 NPV. 그럼 이 수익성 지수 PI라고 쓸게요. Profitability Index니까요.
그럼 PI는 수익성 지수는 아까 NPV는 여기에서 얘를 뺐는데 수익성 지수는 여기에서 얘를 나눠라 라는 겁니다. 나누면은 1.1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1.10이 되는 거예요. NPV는 이 미래 값들의 현재 가치에서 오늘의 비용을 빼라 라는 게 NPV였다면 수익성 지수는 미래 값들의 현재 가치에서 얘를 나눠라. 그러니까 몇 배로 버느냐 이걸 보자는 거죠. 마치 IRR과 비슷한 개념이죠. 수익률의 개념이에요. 수익성 지수는 내가 투자한 거 대비 몇 배로 돈을 벌어들이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NPV는 얼마를 버느냐, 1달러를 투자해서 0.10을 번다 라는 뜻인 거고, 1달러를 투자해서 1.1배를 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보다 크면 투자하면 되겠죠. 수익성 지수는. 왜냐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번다라는 뜻이고, 1보다 작다라는 건 내가 돈을 잃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버는 돈이 내가 오늘 내는 돈보다 많다라는 게 1보다 크다는 거고, 이 값이 만약에 0.8이에요. 그럼 1 투자해서 0.8이면은 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디시전 룰은 이 인덱스가 1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NPV랑 같은 동일한 결론을 내려줄 수밖에 없죠. 얘도 당연히. NPV 여기에서 1 뺀 게 0보다 컸다면 여기서 나눈 값은 당연히 1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일한 결론을 내려줄 겁니다. 자, 투자 자금이 제한된 경우에 유용하다. 그래서 이런 큰 투자가 있는데 내가 그 큰 투자에 다는 투자 못해요. 이미 내 돈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모펀드가 지금 막 뭐 5천억짜리 공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1억이에요. 내 돈은 그냥 저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 여기 5천억짜리 사모펀드, 여기 3천억짜리 사모펀드, 여기 2천억짜리 펀드, 이렇게 여러 개 펀드가 있는데 나는 어차피 가진 돈 1억밖에 안 되고, 그러면 나는 저 펀드들이 얼마 버는지는 관심이 없죠. 그 공사에서 각각 얼마의 그 수익이 나는지 그 관심 없어요. 왜 그거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그 5천억이 다 내 돈이 아니니까. 나는 어차피 1억만 투자할 거니까. 근데 입장에서는 1억을 세 군데 다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했을 때 몇 배로 돈을 불려줄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투자 자금이 제한된 경우에 유용하다.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수익성 지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야 IRR과도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큰 차이는 수익성 지수는 NPV를 계산할 때와 똑같이 이 요구 수익률 값을 활용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값이고,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 그 수익성 지수에 대해서, 수익성 지수 NPV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은 도출.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NPV가 0보다 크다면, 제가 PI라고 써야 되는데 PV라고 썼네. PI입니다. Profitability Index인데, PI는 1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NPV가 0보다 크면 얘는 무조건 1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일한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밖에 없다.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도 1보다 무조건 작다. 자, 이해하기 쉽고 의사소통의 유리, 뭐 그런가 보네요. 그 다음에 투자 자금이 제한된 경우의 유용,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투자가 있고 내가 가진 돈은 정해져 있어서 나는 소액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는 그 각 투자들이 5천억 투자해서 뭐 1,000억을 남겨먹는 투자, 그 1,000억이 나한테는 중요한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1억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따라서 각 투자들이 몇 억을 남겨먹는 NPV가 얼마인지는 나는 큰 관심이 없고, 각 투자들이 몇 배로 벌어주는지 그걸 보고 나는 내가 1억 들어가면은 각각 몇 배를 벌어주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유용하다라는 거고요. 자, 디스어드밴티지는 똑같습니다. IRR이랑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될 때, 그때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 그거는 아까 그 얘기랑 똑같죠. 결국 수익률을 따질 것이냐 수익 금액을 따질 것이냐의 문제에서 서로 NPV랑 충돌할 수가 있다. NPV를 1번 투자 안하고 2번 투자 안하고 비교해서 얘가 더 크다고 나왔는데, 근데 PI를 비교해보면 1번 투자안이 2번 투자안보다 더 작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IRR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지, 둘 다 이렇게 크면은 그냥 생각 없이 고르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충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서는 NPV가 무조건 장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2시간 넘었나요? 2시간 좀 안 넘은 것 같은데 오늘 수업은 좀 일찍 끝났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이제 9장 수업을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끝나게 되겠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